단 엿새 동안 배 한 척이 멈췄을 뿐인데 시간당 5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난 에버기 분호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고였죠.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물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6년 갓 독립한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 전쟁 한 번으로 수백 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거기다 냉전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폭 200m짜리 물길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수에즈 운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떠올려보세요. 오른쪽엔 페르시아만이 있고 왼쪽으로 아프리카 대륙과 그 사이에 길고 좁은 바다가 있는데 바로 홍해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바로 이 홍해 북쪽 끝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인공수로입니다. 길이는 약 193km, 배가 통과하는 데는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물길이 없다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배들은 아프리카 대륙, 맨 아래 희망봉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영국 런던에서 인도 뭄바이까지 가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싱가포르까지는 29%나 단축됩니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에서 15%가 이 물길을 지났고 이집트는 통행료로만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죠.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 지정학적 요충지를 뚫으려는 생각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2600년 전인 기원전 7세기에 이집트의 네코이세 파라오가 이미 시도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직선으로 판 게 아니고요. 나일강의 한 지류를 끌어와 홍해와 연결하려 했던 거죠. 당시 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로마 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 이슬람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파놓은 수로가 모래로 다시 뒤덮여버렸거든요. 2000년 넘게 인류가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1700년대 후반, 역사의 무대에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고 영국이 희망봉 항로를 장악해 세계 무역을 휩쓸고 있었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수에즈만 뚫으면 영국의 희망봉 독점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군사적 목적도 있었지만 수에즈 운하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컸습니다. 나폴레옹은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우연히 커다란 돌을 발견하는데 거기엔 그리스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그 유명한 로제타석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된 이 위대한 역사적 발견이 나폴레옹의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한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운하 건설은 좌초됩니다. 나폴레옹이 보낸 측량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홍해와 지중해의 해수면 높이가 10m나 차이 난다고 잘못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같았는데 말이죠. 이 오류 때문에 나폴레옹은 파나마 운하처럼 계단식 관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감당 못할 비용 때문에 포기하고 맙니다. 측량 한 번의 실수가 그야말로 역사를 바꿔버린 셈입니다. 측량만 제대로 됐다면 수에즈 운하는 18세기에 완공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떠나고 수십 년이 흘렀죠. 그러다 페르디낭드 레셉스라는 프랑스 외교관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부임하는데 나폴레옹이 남긴 낡은 문서들을 뒤지다가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를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측량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세상의 홍해와 지중해의 해수면 높이가 실제로는 거의 똑같았던 겁니다. 나폴레옹이 속았던 거죠. 이건 그냥 직선으로 파기만 하면 뚫을 수 있겠는데? 레셉스는 확신을 갖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마침 당시 이집트의 실권자였던 파샤와 레셉스 가문이 오랜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레셉스가 계획을 내밀자 파샤는 즉시 허가는 물론 전권까지 넘겨줍니다. 운하 건설 회사를 세우라고 말이죠. 이집트 정부가 뒤를 봐주겠다. 1858년 공사가 시작됐고 투자 구조는 프랑스가 56%를 나머지 44%는 해외 투자자에게서 유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
자기들이 독점해온 희망봉 항로가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 테니까요. 영국은 온갖 방법으로 방해 공작에 들어갑니다. 투자를 계획하던 다른 나라들의 압력을 넣어 나머지 44%의 투자를 막고 당시 이집트의 종주국이던 오스만 제국에까지 손을 뻗어 공사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프랑스에도 직접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00년 전쟁 때부터 수백 년간 으르렁대던 앙숙 사이잖아요. 프랑스가 순순히 영국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결국 영국의 방해로 외부에서 44%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레셉스는 이집트 정부를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44% 투자를 하시오.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프랑스가 책임지겠소. 이집트는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1869년 마침내 수에즈 운하가 완공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꼭 10년 만이었죠. 그런데 개통 첫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0년 내내 온갖 방해를 일삼던 영국이 밤사이에 몰래 군함 한 척을 운하에 들여보내 가장 먼저 통과해버린 겁니다. 남이 애써 지은 고속도로 개통식 날, 테이프도 끊기 전에 자기 차부터 몰고 쌩가버린 꼴이죠.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였죠. 하지만 운하 완공 이후 이집트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분 44%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고 프랑스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1871년 프로이센, 즉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완전히 박살냈죠.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적국의 황제 대관식을 지켜봐야 했던 프랑스는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집트를 도울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결국 이집트는 지분 44%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영국이 이걸 기다렸다는 듯 낚아채가죠. 심지어 의회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요. 당시 유럽 최대의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한테서 돈을 빌려 의회를 무시하고 곧바로 인수를 감행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상도 못할 압박이 있었던 거죠.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영국에서 인도까지의 항해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선 이익이 2배로 뛰는 구조였죠. 이때부터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연히 이집트 땅에 있는 운하인데 정작 이집트는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앞마당에 길을 깔아놓고 통행료를 챙기는 꼴이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1882년 영국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국은 수에즈 운하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이를 진압하고 이집트를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연결됩니다. 바로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이야기죠.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 주둔하던 발트 함대를 동아시아로 급파해야 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단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거였죠. 영국이 일본과 동맹이라 길을 막았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함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물에 깊이 잠기는 바람에 수심이 얕은 수에즈 운하를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가는 머나먼 길을 택했고 이 엄청난 우회 때문에 완전히 지친 상태로 대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해군 기록에도 러시아 함대가 나타났을 때 이미 엉망인 상태였다고 나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한 이 사실 하나가 러일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우리 한반도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중동전쟁 또는 수에즈 사태라고도 불리는 1956년의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2년 이집트에서 나세르라는 젊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자가 그의 핵심 슬로건이었죠. 당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인도가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등 곳곳에서 식민지들이 떨어져 나갔죠. 이집트도 이 흐름을 타고 1956년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냅니다. 대통령이 된 나세르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가난한 신생 독립국을 어떻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아스완 댐이었습니다. 나일강에 거대한 댐을 지어 홍수를 막고 전기를 생산하며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문제는 예상대로 돈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라 중동에 우방국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스완 댐 건설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세르에겐 정말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세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에도 손을 뻗었죠.
당시 소련은 중동 지역에 이렇다 할 동맹국이 없었습니다. 소련은 본래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나라라 식민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련은 이집트에 무기를 대주며 관계를 만들려 했습니다. 최신형 탱크들을 사막으로 끌고 와서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버리고 간 낡은 무기들을 박살내는 쇼를 보여준 겁니다. 이집트로서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죠. 나세르는 미국에게서는 댐 건설 자금을, 소련에게서는 무기를 지원받는 양다리 외교를 펼칩니다. 당시 이런 전략은 이집트만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양쪽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 생존 전략을 썼습니다. 좋게 말하면 균형 외교였고, 나쁘게 말하면 양쪽을 다 이용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걸 눈치챘다는 거죠. 우리가 댐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소련한테 무기를 받으니 미국이 격분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 아스완 댐 지원을 중단해버렸죠. 아예 손을 완전히 떼버린 겁니다. 이때 나세르가 내린 결정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돈 나올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수에즈 운하죠. 1956년 7월 나세르는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 영국과 프랑스는 당장 떠나라. 바로 그 순간까지도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이제 이집트가 독차지하겠다는 건 거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세르 입장에선 자력으로 댐 건설 자금을 마련할 유일한 돌파구였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의 분노가 훨씬 더 컸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집트가 뒤에서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몰래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입장에선 수에즈 운하도 잃고 알제리마저 흔들리게 됐으니 뒤통수를 제대로 2번 맞은 격이었죠. 이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몰래 이스라엘을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집트에 대해 쌓인 불만이 아주 많았거든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엔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가자 지구를 장악하려면 이스라엘은 이 반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집트를 공격할 이유가 있었고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졌죠. 비밀협정이 체결되고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한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말리는 척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병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걱정할 것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 거부권 한 번이면 끝. 이스라엘은 안심했죠. 형님들만 믿겠다고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48시간 안에 모든 예비군을 정규군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했죠. 이집트는 최신 소련제 무기가 있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다룰 줄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소련은 비싼 탱크 다 줬는데 왜 줬냐며 탱크가 전진 후진밖에 못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방공망은 유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를 잇는 전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저공 비행으로 이걸 끊어버립니다. 처음엔 전투기 앞에 칼을 달아 끊으려 했는데 칼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투기 날개로 그냥 전선을 들이받아 끊어버립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성공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먹통이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로 진격하자 약속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중립지대로 만들겠다며 양쪽에 철수를 요구하는 척했죠. 전부 짜고 치는 판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안건이 올라가자 영국과 프랑스는 계획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미국이 격노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2차 대전의 영웅,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동맹국인데 상의 한마디 없이 전쟁을 벌이다니. 하지만 아이젠하워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냉전의 논리였죠. 만약 미국이 영국, 프랑스 편을 들어 이집트를 억누르면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가 소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수에즈 운하 하나 때문에 중동 전체를 소련에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영국과 프랑스에 통보합니다. 당장 철수해라. 철수 안 하면 영국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끊겠다. 당시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면 영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판이었죠. 이때 등골 오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련이 미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냉전 시대의 적국끼리 말이죠. 소련의 논리도 명확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과 소련의 직접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였죠. 고작 수로 하나 때문에 핵전쟁은 과하지 않나? 우리 함께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내자. 심지어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협박합니다. 수에즈에서 안 나가면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같은 서방 동맹이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런던과 파리를 지키자고 뉴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너희가 핵 공격을 당해도 우린 돕지 않는다. 당장 철수해. 이 한마디가 세 가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요.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두 나라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미국과 소련이었죠. 프랑스는 뼈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이 핵으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빈말이었다. 우리 스스로 핵을 가져야 한다. 프랑스가 독자 핵 개발을 시작한 계기가 바로 수에즈 전쟁이었습니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동맹이란 세상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전쟁은 한 달 만에 끝이 납니다. 나세르의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장악하고 아랍 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이로써 수백 년간 이어진 식민주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세계 패권이 미국과 소련으로 재편되면서 본격적인 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는 운하가 8년간 폐쇄됐고 2021년에는 에버기 분호 한 척이 6일간 운하를 막아 하루 90억 달러의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화물선을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 통행량은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습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좁은 수로 하나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구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6년 수에즈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과 유럽을 호령하던 프랑스조차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던 신생국 이집트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세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 손을 잡고 믿었던 동맹이 하룻밤 새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것이 수에즈 운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